안녕하세요. 메타버스 플랫폼과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였다가 현재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키워드로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메타버스를 키워드로 언론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민 혈세, 한풀 꺾였다, 예산 낭비, 세금 먹는, 서비스 종료,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끝인가? 끝물인가? 단언하고 말씀드리지만 메타버스의 초창기부터 관심 있고 여전히 메타버스가 미래의 굉장한 서비스 플랫폼이 될 거라고 믿는 저에게는 사실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조차 한 적이 없는 그런 기술적 용어라고 혹은 산업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아직 이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메타버스에 가진 어떤 편견이나 그리고 플랫폼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교육 쪽 그런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이런 오해들을 좀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와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교육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 그리고 마지막 결론 등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는 소설 속에서 등장한 신용어입니다. 1992년 스노우 크래쉬라는 SF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이고 여기서 메타버스는 사용자가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세계와 평행한 거대한 가상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세상 또는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소설 스노우 크래쉬는 우리가 디지털 장비 이전에 아날로그 장비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화이트 노이즈 잡음 같은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직거림, 뭐 주파수가 안 맞거나 아니면은 뭐 전환되거나 할 때 약간의 지직거림이 발생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스노우 크래쉬라고 보고 실제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룬 추리 SF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용어 자체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익숙했던 그러한 메타버스 개념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때 봤던 거는 아바타가 있고 사용자가 그 가상 환경의 아바타를 통해 들어가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대화를 한다거나 정보를 주고받는다거나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2D로 된 거, 이게 아마 게더타운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바타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여기서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죠. 그리고 이거는 VR 안경을 끼고 각자 아바타들의 시선 처리나 손 그리고 PPT 파일 등을 띄워놓고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당되는 시도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게더타운에 들어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어느 누구도 VR 안경을 쓰고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잘 없죠. 솔직히 말하면은 메타 플랫폼즈 회사 내에서도 이렇게 회의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그냥 줌을 가지고 하죠. 줌을 가지고 회의하고 혹은 줌 유사한 형태로 그냥 사용자 얼굴과 그리고 PPT나 자료 등을 띄워놓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기능들을 가진 실시간 줌 회의를 보통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러한 뭐 아바타를 통한 어떤 물리적 세계와 유사한 가상 환경의 메타버스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소설에서 정의한 것보다 더 확장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IEEE Virtual World Standard Working Group에서는 2014년 무려 코로나 팬데믹 오기 전에 거의 6, 7년 전이죠. 모든 가상세계와 인터넷에 포함하고 있는 집합적 가상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있는 그런 공간뿐만이 아니라 가상세계와 인터넷을 포함하는 가상 공유 공간 자체를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메타버스로 사용되는 용어를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게임스러운 그런 아바타가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의 집합적 공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속성을 가진 인터넷, 혹은 증강현실이라 부리는 AR과 가상현실인 VR,
그리고 이런 현실과 가상세계의 정합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메타버스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2006년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2개 축과 4개 시나리오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아마 이 그림과 이 주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시작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마 메타버스에 관심 있는 분들, 혹시 논문이나 혹은 그 기술 소개 같은 그런 어떤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뉴스 기사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에는 4가지 시나리오가 있대. AR도 메타버스,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 미러 월드도 메타버스, 버추얼 월드도 메타버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런 거를 메타버스라고 한대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사실 메타버스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논문이나 뉴스 기사를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들, 미국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다 이게 메타버스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종류 중에 하나야 라고 소개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만 잘못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에 사실 실제 문서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문서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메타버스를 대표하는 4가지 서비스를 표기한 게 아니라 메타버스는 기존에 존재하는 요러요러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갖는 복합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 혹은 이 유사한 개념과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게 메타버스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따져보면은 AR적인 특성과 라이프 로깅,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 속성을 다 포함하는 게 메타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익스터널과 인티메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의, 이건 내부의 적인 의미고요. 오그멘테이션은 증강,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이면서 어그먼테이션, 증강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AR입니다. AR은 실사 영상과 가상의 3차원 모델을 정합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AR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약간 내재적인 거는 라이프 로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스마트워치로 차고 우리가 러닝하게 되면 러닝했던 모든 기록들이 어디에 남죠? 스마트워치에 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기록이 나고 그게 바로 업로드가 되어서 사실 인터넷상에 우리의 어떤 삶의 기록이 로그 기록이 남아버리죠. 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만약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기사가 뜨는 곳이 어딜 거예요? 지금은 아마도 지진 시스템과 연동된 자동 기사 시스템을 통해서 지진이 나면은 뉴스에 바로 지진이 났습니다라고 진도와 거기 그 발생한 발원지와 이런 것, 진원지와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뉴스 기사가 됐겠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빠른 건 SNS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갑자기 지진이 났다 그러면은 예전에 경주 지진 해가지고 대전 사는 저희 경우는 경주 지진이 굉장히 그 진폭이 꽤나 느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에 뉴스 기사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SNS 같은 데 들어가서 지진으로 검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SNS도 마치 삶의 어떤 기록들을 실시간으로 혹은 약간 지연된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그런 장치라고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시뮬레이션입니다. 미러월드, 가장 대표적인 건 구글 어스라고 볼 수 있어요. 3차원 지도를 현실 세계의 3차원 형식을 그리고 그 가상 지도로 옮겨놓은 현실과 유사하긴 하지만 완전 현실과 동일하진 않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는 아예 현실과 좀 무관한 형태로 본다면 버추얼월드가 있습니다. 제페토나 세컨 라이프와 같은, 세컨 라이프는 참고로 3차원 게임인데 목적이 커뮤니티를 위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독특하게 보통 3차원 게임들은 레벨업을 한다거나 보스를 잡는다거나 이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페토도 마찬가지죠. 제페토의 목적은 들어가서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의 속성들을 메타버스는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메타버스의 종류 4가지가 아니다라고 약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하면은 메타버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바로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과거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로의 전편적인 선포를 한 회사죠. CEO인 마크 저커버거는 메타버스를 체화된 인터넷, 인바디드 인터넷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화된 인터넷은 뭐냐? 기존 인터넷은 여기 그림과 같이 뭐 문자나 영상이나 음성이나 동영상 등을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메타버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시각, 청각 정보 이상의 더 이상을 제공한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VR입니다. VR은 사용자에게 몰입감을 제공을 합니다. 영상은 두 장의 영상과 그리고 사운드를 음성 데이터는 그대로 제공을 하지만 우리는 그 두 장의 영상이 좌안, 우안의 용도를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VR이랑 디바이스 통해서 우리는 마치 현실에서 가상현실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뭐 이건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공간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간감이 뭘까?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얘기하는 거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렇게 오감이 있죠. 저는 공간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공간감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사물을 잡을 때 눈으로 확인하고 그 위치에다가 손을 뻗어서 사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떨까요? 우리가 같은 자세에 있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눈을 떴다가 잡을 물건을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물건을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눈을 떠야지만 그 물건을 잡을까요? 아니면 저 물건이 대략 저쯤 있어라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물건에 눈을 감은 상태로라도 그 물건을 잡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 역시 키보드 역시 우리가 키보드를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 습관적으로 그 공간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보지 않고도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걸 공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존의 인터넷은 사실 그런 공간감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를. 그죠? 근데 메타버스는 그런 공간감을 활용해서 정보를 접근하거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약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타가 이렇게 주장하진 않았어요. 저는 메타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Gaming in the metaverse is going to span from immersive experiences in fantasy worlds to bringing simple games into our everyday lives through holograms. Maybe you'll play old games in new ways. So, Barcelona, huh? Well, it's not New York, but I like it. New York misses you. What's that? I said, let me put my game face on so I can beat you. Okay. Check. I gotta try another game face next time. Maybe you'll go head to head with players from around the world. Like a shop. Some call it skill. Keep talking. Or maybe you'll do things that aren't even possible in gaming today. 네, 다음은 메타가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메타는 어떻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까? 실제로 구현됐다기보다는 그냥 상상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상상의 영상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께 역으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방금 영상에서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셨나요? 뭐지? 라는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뒤로 돌아가서 아까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은 아하 이거구나 라고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AR 글래스를 끼고 있다 라는 겁니다. AR 글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정보를 현실과 정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AR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왜 시각적 정보가 이 게이밍 환경에서 중요한 것일까? 그거는 생각보다 쉬운 답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은 좀 가혹하긴 하지만 그냥 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갖고 싶은,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게 마지막 어떤 걸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촉각도 중요하고 미각도 중요하고 후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각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합쳐도 시각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이 감각에 통한 어떤 만족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정보를 읽고 분석하고 쫓아가는데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시각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각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아마도 청각일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사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걸 디지털 정보로 전환할 때 사실 대부분 한 8, 90%는 시각이고 그 중에 한 2에서 5% 정도는 청각이다라고 연구한 논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 VR 혹은 AR 이런 표현들이 한다면은 보통 우리는 어떤 거 생각하냐? 시각적으로 마치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를 현실처럼 볼 수 있는 어떤 몰입형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메타버스 하면은 떠오르는 플랫폼이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아마도 아직까지는 가장 성공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뭐야 하면은 저 역시 그건 로블록스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로블록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지만 로블록스가 뭔지 아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로블록스를 사용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로블록스는 여전히 지금도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이 1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PC 화면이지만 사실 어린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혹은 태블릿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생들은 로블록스를 통해서 게임이라는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로블록스를 성인들은 게임이라고 인지를 합니다. 근데 로블록스는 어떤 거냐면은 게임이 아닙니다. 로블록스는 사실 유튜브와 가장 동일하다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튜브는 여러분 뭐죠? 유튜브는 방송국인가요? 유튜브는 영화 제작사인가요? 아니죠. 유튜브는 그냥 영상 컨텐츠 공유 플랫폼입니다. 물론 뭐 구글에서 올리는 영상도 있겠지만 그 영상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하고 대부분이 사용자들이 지금 말하면 전문화된 크리에이터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 영상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블록스는 3D 컨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블록스에 교육용 컨텐츠도 있고 아니면 체험형 컨텐츠도 있지만 사실 살아남은 건 모두 게임형 컨텐츠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로블록스가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명확치 않고 로블록스는 그냥 3D 컨텐츠 공유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명확합니다. 물론 사용자 용도는 대부분 게임이긴 하죠. 그리고 유튜브의 어떤 그런 광고 수익처럼 로벅스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게임 내에서 결제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로벅스를 사용하고 그 로벅스는 다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그래서 로블록스의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 회사나 전문 개발자들이 등장해서 실제 수십억, 수백억을 벌기도 하였습니다. 보통 메타버스의 부정적인 입장인 가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MMORPG입니다. MMORPG는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게임입니다. RPG 게임인데 여러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다중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을 MMORPG라고 하죠. 보시는 영상처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거의 MMORPG의 표준을 만들고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성공한 MMORPG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해당 게임은 로블록스로 성공한 제페토,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 라이프 이런 게임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런 게임들이 가지지 못한 기능들을 그런 그 로블록스 플랫폼들이 가진 기능들을 이 와우라는 MMORPG는 갖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제페토는 해보신 분들 많이 없겠지만 제페토는 기본적으로 3차원 아바타를 꾸미고 그 아바타를 가지고 맵을 이동하고 사용자를 만나서 춤을 추거나 그 채팅창에 채팅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으로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능은 전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 와우라는 게임에서 지원합니다. 우리는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심지어 이발소도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은 자기만의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상대방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대화나 뭐 음성, 채팅 같은 거 전부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MMORPG를 한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미래 기술로, 미래 플랫폼으로 불렸던 메타버스라는 게 알고 보니까 고작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하던 MMORPG와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 야, 그거 스캠이네, 사기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기술적으로 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제페토는 그냥 와우에서 커뮤니티 기능만 가지고 있는 되게 약간 게임의 중요한 뭐 레벨업 컨텐츠 이런 것들이 제거된 기능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MMORPG 게임과 메타버스의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제가 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크리에이터 툴입니다. 아래 그림 보시는 건 빌드 이시라는 제페토에서 제공하고 있는 맵을 디자인할 수 있는 툴이고요. 사실 근데 제페토는 대부분의 맵들이 네이버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들에서 만들어진 제공받은 어떤 놀이터나 어떤 맵에서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노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어서 사실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로블록스에서 대부분 소비되는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그거는 단순히 맵 에디터 수준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사실 유니티와 언리얼 수준으로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에이터 툴이라면은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시뮬레이션 게임인 거에서도 그 맵 에디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용서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점만이 사실 구분된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맵 에디터나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다양한 환경을 저장할 수 있는 게 목적이자 그 비중이 높다라고 게임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가장 좋은 구분법은 이겁니다. 사실 게임과 메타버스 플랫폼은 사실 사업자나 어떤 관련된 산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배급사나 혹은 개발사에서 주장하는 방식을 그대로 봐야 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블록스는 게임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뭐 MMORPG 경우에는 게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와우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어떤 명확한 정의가 있다라기보다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은 대략 이런 특징을 갖는다 정도로 메타버스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가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 이 싸이월드 때문입니다. 싸이월드는 20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한국형 SNS이죠.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미니룸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미니룸의 아바타들은 이동성,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아바타에 뭐 모자를 씌운다거나 신발을 신는다거나 여기 맵을 바꾼다거나 이 맵에 뭐 장식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미니룸은 그냥 다양한 에디터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마음대로 채워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싸이월드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요거 하나만 다 꾸미려고 해도 뭐 만원, 많게는 몇만 원씩 들어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였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 페이지, 이 미니홈피를 꾸미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 많은 금액을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많게 들였었습니다. 여기 BGM 한 곡 넣는데 곡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 곡 그냥 추가하는데 곡당 500원씩 받았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지금은 사실 4,000원, 5,000원이면 무제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달리 이 당시는 고작 싸이월드에 BGM 추가하는데도 돈을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겪고 났고 지금은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메타버스를 보는 입장이
이 미니홈피에서 아바타가 그냥 3차원 맵에 돌아다니는 정도가 다 아니야? 라는 생각 가지면서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뭐 예전에 다 했던 건데 뭐 새로울 거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메타버스의 진심이어서 회사명까지 메타로 바꾼 회사가 2021년 자기들의 메타버스 특징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메타버스는 이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메타버스는 이런 특징을 가질 거니까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관점들로 기술을 개발시킬 거야 라고 보는 측면이 맞을 듯 합니다. 먼저 현실감입니다. 사용자에게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2차원이죠. 3차원 모델이라도 2차원 모니터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뭐 거기에 몰입하게 된다면 사실 현실과 유사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가상의 데이터를 다루는 데 익숙해진 것뿐이지 현실과는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2차 모니터로 나와 있는 거 빵을 뭐 손으로 짚거나 돌려보거나 할 수 없잖아요. 마우스로 하는 거지. 두 번째, 움직이는 3차원 아바타가 있을 것이다. 3차원 공간에서 인간의 몸을 모사할 수 있는 아바타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용자의 감정이나 몸짓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공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 다양한 디지털 사진이나 상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간이동. 순간이동은 인터넷 링크 클릭하면은 사이트 바뀌잖아요. 그냥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개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는 대부분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저는 뭐 리니지 1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리니지 1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뭐 집행검인가 아무튼 굉장히 비싼 검 있죠. 그 당시 막 맥강 한 개 뭐 3억이다 4억이다 얘기 있었는데 지금 뭐 몇천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한 1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검이 있습니다. 리니지 1에 사용하던 그 검을 사서 제가 그 검을 가지고 검은 사막에 갈 쓸 수 있을까요? 검은 사막은 네,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MMORPG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못 쓰죠. 그러면은 같은 회사인 게임 리니지 2에 가서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리니지 M에 가서 쓸 수 있을까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안 되겠죠? 네. 사실 플랫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구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떨까요? 안경을 샀으면 학교 안경점에서 안경을 샀으면은 우리가 집에 가서 못 쓰나요? 백화점 가서 못 쓰나요? 마트에서 못 쓰나요? 아니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속해 있던 그 장소에 따라서 실물 제품은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호 운용성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벗어나서 그 가치가 유지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죠. 물론 현재까지 뭐 메타버스가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 사실 이런 플랫폼끼리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메타버스가 일반화된 세상이 온다면은 아마도 이 상호 운영성은 플랫폼의 존폐에 달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와 보호 안전.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심지어 개인을 완전히 모사할 수 있는 3D 아바타 정보와 그리고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은 디지털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보호하는 자산 보안의 수준, 그러니까 우리의 현금이나 은행이나 이러한 자산을 지키는 보안 수준에 걸맞는 수준이 필요할 겁니다. 가상상품. 디지털로 구현한 모든 타입의 물리적 세계 요소가 포함되어 버립니다. 가상 디지털, 가상 액자, 뭐 가상 옷, 가상 모자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내추럴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 키보드나 마우스나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익숙해서 수십 년 다루다 보니까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아이들은 TV에 이렇게 막 손으로 터치하려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뭔가에 접근할 때 그거를 손으로 만져서 터치로 컨트롤하는 것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런 거겠지만
그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아이들에게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굉장히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인터페이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사용하던 키보드, 마우스, VR 컨트롤러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터치 인터페이스를 벗어난 완전히 우리가 내추럴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던 인터페이스 경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추럴 인터페이스 장치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닥에 떨어진 돌을 주우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허리를 안 굽힐 수도 있겠죠. 팔이 긴 사람은 팔을 집어서 손으로 그 돌을 잡고 들어 올릴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손으로 잡아서 들어서 보나요?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인터넷에서는 폴더를 열거나 아니면 웹상으로 들어가서 구글, 우리 그 클라우드 드라이브 서비스 들어가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을 하거나 검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우리가 그냥 잡으면 됩니다. 공간적으로. 이러한 공간적인 인터페이스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마도 내추럴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잘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아마도 미래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Welcome to a place of limitless possibilities. A place where you can invent things, transform things, create entire worlds, forge new experiences, and work with others. Jetpacks! Here, you can find your community, fellow creators, and virtually hang out in perfect harmony. Going up. So, bring your vision, your artistry, your genius. Who built a cat boat? And together, we can build horizon.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쵸? 근데 이 플랫폼 성공했을까요? 2022년에 나온 호라이즌 월드입니다. 사용자들이 VR을 끼고 가상환경에서 만나서 그 맵을 디자인하고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다. 완전한 아까 말씀드렸던 스노우 크래시에서 보던 메타버스와 유사한 형태인 거죠. 현실은 이랬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하반신이 없는 상체만 있는 아바타에 어색한 움직임, 그리고 사실 그렇게 팬시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 결과적으로 이 서비스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서비스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VR 챗이라는 좀 젊은이들이 다양한 3차원 모델들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다양한 춤이나 이런 것들을 모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VR 챗이 사실 이런 역할을 지금 현재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VR 챗이 일반 사람이나 일반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하고 그것만의 즐거움을 느끼는 소수 유저들의 어떤 전유물이 돼버린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이걸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PPT를 열고 그리고 그 PPT에다가 컨트롤러를 뒤집어서 글을 쓰게 되면은 글씨로 글을 쓰는 것처럼 글이 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줌에서 우리가 각각의 사용자들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A, B, C, D 4명이 있다고 할 때 A가 B에게 얘기하고 B가 C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사실 누구누구 님이라고 지칭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달을 할 때는 시선이나 어떤 우리의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 공간에서는 공간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사람을 향해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들이 나를 보는 거, 그 시점, 그런 공감과 인터랙션들이 사실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해줍니다. 몰입도 있게 해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VR 디바이스 갖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마 VR 배포율이 5%도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낮아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VR 소유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한 뭐 1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가구로 따진다면. 하지만 여전히 VR은 콘솔 게임기에 불과합니다. 회의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하려고 VR 기기를 산 거죠.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 이러한 뭐 VR 기반의 회의 시스템은 VR 기기를 같이 못한 사람들끼리 굳이 이걸로 하겠어요. 줌으로 하지. 그런 측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y name's Wade Watts. My dad picked that name because it sounded like a superhero's alter ego, like Peter Parker or Bruce Banner. But he died when I was a kid, my mom too. And I ended up here, sitting here in my tiny corner of nowhere. There's nowhere left to go. Nowhere. Except the Oasis. A whole virtual universe. People come to the Oasis for all the things they can do. But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Can you feel this? Yeah.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The Oasis was the brainchild of James Halliday. Hello. If you're watching this, I'm dead. I created a hidden object, an Easter egg. The first person to find the egg will inherit $500 billion and total control of the Oasis itself. Who is this Parzival, and how the hell is he winning? Find him. This isn't just a game. I'm talking about actual life and death stuff. The Oasis. The world's most important economic resource. This is nothing less than a war for control of the future. Welcome to the rebellion, Wade. Like many of you, I only came here to escape. But I found something much bigger than just myself. Are you willing to fight? Help us save the Oasis. 네, 2018년에 나온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그냥 들어는 봤는데 보진 않았어 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게임이나 그런 컨텐츠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면 이 영화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꼭 보세요. 그리고 저도 가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보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느끼지만 향수를 자극하는 요소들도 많고 2018년 당시엔 최근 게임, 지금 좀 오래된 게임들이죠. 그 게임의 어떤 캐릭터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과거에 이랬지, 이런 게임도 해봤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VR 게임 어떤 컨텐츠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까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해보게 됩니다. 일단 레디 플레이어 원의 어떤 세상을 얘기 드리면은 오아시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오아시스는 게임이지만 사실 게임을 벗어나서 사실 세상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플랫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만이 아니라 뭐 거기서 창작을 한다거나 커뮤니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 메타버스가 꿈꾸는 그런 플랫폼과 유사합니다. 다만 좀 현재의 메타버스 흐름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확장된 현실이라고 보긴 어렵고 완전히 가상, 현실과 무관한 세상을 가상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아시스라는 그 플랫폼 서비스 기업은 전 세계 최고의 기업.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의 애플, 뭐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가 제일 높다, 뭐 1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일반 사용자의 느낌에서는 사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리딩 기업이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애플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지금 애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위 기업은 IOI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되게 재밌게도 어떤 걸 만드는 기업이냐면은 그 오아시스에 소모되는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나 실제로 오아시스에 접속하기 위한 뭐 VR 디바이스, 뭐 장갑이나 슈트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제작,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세계 2위의 위치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재밌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메타버스 시대가 올 때 그 메타버스 시대를 주도하는 기업이 1위 혹은 상위권을 다투는 게 불가능한 이야기일까? 당장 지금 봅시다. 지금 뭐 시총으로 따질지 매출로 따질지 뭘로 따질지 사람의 인식으로 따질지 모르겠지만 보통 전 세계의 중요 10개의 기업을 뽑으면 들어간 기업들이 있어요. 애플, 구글, 뭐 아마존도 있겠고요. 삼성을 넣을까요? 삼성은 좀 잘 모르겠네요. 삼성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라는 기업들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사실 시총으로도 세상 영향력적으로도 엄청납니다. 메타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시죠? 일본에서는 카카오톡 대신에 뭘 쓰죠? 라인이라는 거 씁니다. 네이버 라인. 그리고 그런 것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메신저 앱은 왓츠앱입니다. 그거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메타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뭐 말해서 입 아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뭐 스레드 같은 SNS도 운영을 하고 있죠. 이미 인터넷 시대의 정보와 플랫폼을 점유한 기업들이 사실 전 세계의 탑 기업입니다. 그게 만약에 메타버스 시대로 넘어간다면은 이 인터넷에서 말씀드린 인바디드 인터넷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세계에서 선두하는 기업이 될 거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너무 긍정적인 상상이 아니라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플랫폼과 곁들여 메타버스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떤 사례들과 결속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텐츠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 게임만큼이나 많이 사용되고 발전하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육 분야입니다. 왜 교육 분야에서는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